안녕하십니까. 이거 원래는 가볍게 하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됐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좀 구체화되면서 내용이 바뀌고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로 부사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준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려면 다룰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화시킨다고는 했지만 좀 두서없이 너무 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제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려면 전반적인 다른 얘기까지 다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사장이 처음에 하셨던 거와 달리 마지막에 딱 지정한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그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4차 산업혁명 자체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이렇게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을 딱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원래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이 얘기까지 쭉 해야지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른들은 더더욱 그런데 학창 시절 때 사실은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거의 일본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일본의 사회 구조가 왕이 있고 기존의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딱 확고히 자리 잡은 그 나라에서 사용하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지 않으면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야지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 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국민학교 때처럼 넌 커서 뭐가 될래? 미래를 꿈꾸면 현실이 된다 하고서 주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그것을 미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부터가 사실은 오류죠. 그러니까는 기득 세력이 장악한 그 세계관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의 도구화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을 대체할 어린애를 키워서 그 자리에 앉힌다.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정서를 다 확인해 보면 사실은 이 아래 미래 세상은 이런 세상이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 생각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꿈이거든요. 이 접근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에 대한 미래를 꿈꾸는 거 그게 대부분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커서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면 좋겠다. 이렇게 꿈꾼 사람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동조한 사람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많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다. 그리고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존의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도 그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에 따른 변화들이 주제긴 한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AI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AI 이 부분도 혼선의 여지가 많긴 한데 중요한 건 AI, 인공지능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결과물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하나의 도구죠. 근데 이미 사실은 그걸로도 한 10년, 20년 갈 것 같았는데 벌써 다음 버전이 나왔어요. 다음 절차가. 그러니까는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죠. 원래 저희들은 멀티버스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AI가 순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고 한글로 번역하면 인공지능이어야지 되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만화책이든 영화든 해갖고 인공지능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개념을 잡아놔가지고 바로 번역하기에는 혼선의 여지가 있는 건데 얘 또한 또 그렇습니다. 멀티버스라는 용어를 써야지 되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런 영화에서 이미 너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혼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세계, 멀티버스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보면 되죠. 뭐 그냥 말 그대로 메타랑 유니버스를 합친 건데 현실 세계, 유니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외에 가상 세계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 뭐 인공지능도 사용이 될 수가 있죠.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죠. 결과물이 하나의 몇 가지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여기 또 나오는데 AR, VR 예전에 한참 나왔잖아요. AR, VR 그러니까는 정말 실제 같은 가상세계를 만들면 그게 가상세계의 끝인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그 또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도구들이 여러 개, 아주 많은 도구들이 다 개발이 되면 비로소 결과물 하나, 메타버스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가 다른 점은 기존에 생각했던 그 가상세계하고 좀 다른 점은 원래 다르다고 하긴 뭐였죠. 원래 예전부터 예정이 있던 계획적인 부분이긴 한데 경제적 활동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회라는 얘기는 기존에도 기존 세계에도 다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사회를 다 갖출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이해도가 충분했는데 경제적 활동까지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는 가상화폐까지 동원이 되는 거죠. 가상화폐를 괜히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도구 하나하나만 보면 왜 만들지 이상하네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는 속도나 다뤄지는 그 이슈가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아예 그냥 목표를 언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또한 지금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도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도구가 다 완성돼야지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톱, 망치, 드릴 이런 게 완전히 멀쩡히 제 기능을 해야지 뭔가 결과물을 멋지게 만드는데 완성이 안 되는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이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제 소개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제 소개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세계가 왜 거기까지 뻗쳐갖고 저런 얘기까지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좋은데 예, 시간 관계상 예,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특이한 거는 5번하고 6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경력들을 쭉 나열했는데 가장 큰 관심의 대상 뭐 이런 건 5번하고 6번이에요.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쫙 보급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멋진 대기업에서도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을 시작하기 전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검색 사이트들이 있어요.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이 절대적인데 예전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탑클래스에 한 6개월 동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 치고는 가장 최초이면서 가장 오래 유지됐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홈페이지 제작에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올라갔고 저는 완전히 삭제를 했죠. 그 당시에 했던 게 이제 뭐 소방청을 위하여 뭐 그런 거였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소방청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목표는 이뤘다고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삽이라는 회사 소개를 해야지 되는데 제 앞에 경력을 쭉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딱 눈에 들어올 텐데 그 부분이 생략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이 회사를 2008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에듀슨, 에듀파서블 요 이니셜 따갖고 아삽이라고 했는데 약간 어감이 생소해가지고 많은 오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도메인이 asavi.com. 저 아삽이라는 회사 이름에 VI를 단 게 저게 비전의
그 약자를 그냥 붙인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순수 비전 기술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자 하고서 처음에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순수 비전 기반으로 하지 않고요. 뭐 레이더와 유사한 센서들을 달아서 그걸 개발해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던 시점이라 약간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가 완성차로만 산업을 쭉 이끌다가 저 시점에 야 완성차는 야 도요타나 이런 데 경쟁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 끝이 있겠네 하고서 부품 소재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보다 현대 모비스가 더 모기업이듯이 지금 당연히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전환이 막 시작되려고 했던 그 개념이 생기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의 부품들을 만들어서 팔면은 뭐 도요타든 GM이든 뭐 어디든 다 훨씬 대한민국 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센서 쪽으로 다 치중이 됐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센서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팔자 뭐 이게 정치적으로 타겟이 정해졌던 시대라 아쉽게도 그 진행은 안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생업을 위해서 각종 선행 연구 프로그램 개발 의뢰받고 개발해주고 뭐 이런 걸 했죠. 처음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그 산업 구조다 보니까 그 당시 막 2만 달러 막 넘어가고 뭐 그럴 때라 2만 달러면 생업 뭐 화학 중공업 뭐 이쪽 개념의 산업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봤자 그냥 당연히 제역이 하나 들어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프로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 비용을 줘서 개발한다 뭐 이런 개념이 없고요. 대부분은 앞으로 3만 달러, 4만 달러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무엇을 연구 개발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선행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던 그런 분야에서만 제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금 딱 보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했던 분야를 많이 경험했다 보니까 산업의 변화를 좀 더 빨리 경험하고 생각할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쭉 지내다가 미국의 그랜드 챌린저라는 대회가 생겼어요. 아마 2010년에서 12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미국의 사막에 자동차 주행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무인 자동차 대회를 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한 그 분야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대부분 센서 기반이에요. 거대한 레이더를 달거나 레이더와 유사한 센서들을 달고 하는 건데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전혀 그 분야에 참여를 했던 이력도 없는 젊은이가 노트북 하나 우리나라 그 장비들 보면 지금 봐도 정말 놀랄만한 그 사양의 컴퓨터들을 싣고 다녔거든요. 계측기, 제어 계측기도 엄청나고. 근데 그 사람은 노트북 하나 썼어요.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전방을 볼 수 있는 근접 센서 한두 개. 거의 이제 순수한 비전 기술로 자율주행을 완주를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사업을 아예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그 젊은이가 지금 테슬라의 주역이죠, 지금. 테슬라를 탄생시킨 주역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소개까지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좀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도 벌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솔직히 그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왜 산업혁명을 굳이 해야지 되나, 산업혁명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당연히 안 되니까요. 자본주의. 시간 많은데 천천히. 그럴까요? 2시간 괜찮을 것 괜찮습니다. 예, 자본주의는 이제 다 아시죠. 신자본주의는 원래 자본주의가 엄청난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긴 한데 그
서양의 열강들에게는 엄청난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그 외에 피해를 받은 많은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문제를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망한 거고 세계대전을 겪고 뭐 하면서 망한 거고요. 신자본주의가 딱 미국이 만든 거죠, 사실은. 예, 미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단순히 힘이 세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해서 이끌고 있다? 뭐 이것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뭐 미국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고 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지 되는 거죠. 마치 이거예요. 이 개념은 미국이 신대륙 발견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뭐 신대륙 발견해서 거기에 주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문명을 싹 지우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신대륙 발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현실 세계, 이 세계관을 초기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있기 전에 이 세계는 정말 약탈, 전쟁, 뭐 아주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미국에 의해서 세계가 초기화된 거죠. 지금의 세계는 그때부터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얘기도 뭐 길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지금은 누구나 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네. 귀찮게 왜 들어가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뭐 이 얘기도 뭐 듣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얘기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소프트웨어 중요성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다음이 요게 좀 빼도 좋은데 이거 약간 민감하긴 한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요. 일본의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오픈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냥 그 정보가 그 바깥으로도 나가고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일본의 테두리 안에 딱 갇혀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색안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지 돼요. 이해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이 그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 앞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거다? 이거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뭐 히그스 소립자 충돌 장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자본 일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본가 자본주의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사람들인데 노벨상도 그냥 우스운 거죠. 실제 연구를 안 하고 외국에 연구가 가능한 인재들을 모아다 놓고 그 비용을 다 대면서 우리 같이 연구하자 하고 뭘 연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대화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자본가들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잘 나오면 같이 노벨상의 한 주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넘어가고 이제 세계 흐름 이 부분을 알면 이제 세계 흐름도 제대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다 아실 테고 자 5번부터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이어서 이제 5번으로 쭉 가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하드웨어들이 다 작동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는 하드웨어를 뭐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되지. 그리고 절대적인 위치에서 소프트웨어 하나가 모든 하드웨어들을 컨트롤하면 되지. 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프트웨어의 양, 작동하는 퍼포먼스도 너무 중요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해야지 되거든요. 요즘은. 지금 PC, 제가 쓰는 이 PC도 하드웨어적으로는 한 대인데 이 안에 독립된 소프트웨어가 따로따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하드웨어들도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파트들이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이 윈도우가 원래 내부 통신 에러가 엄청나게 뜨거든요. 윈도우가 느리고 버벅거린다고 느끼는 거는 내부 통신 오류가 계속 뜨고 있다는 그 결과물인데
그럼에도 작동하는 거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통신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연산도 빨리 하고 그 중에 하나 제대로 나오면 그거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죠. 근데 통신은 너무나 중요해요. 통신에 대한 개념은 혹시 있다면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많은 개념 정립이 필요한 분야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나만 쓰던 세상에서 이제는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더더욱 많은 통신의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한다, 소유권을 강조한다, 소유권을 지킨다 이런 개념은 단순히 특허랑은 다르거든요. 특허는 나중에 문제시 되면 그걸 찾아갖고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일단 눈으로 보이거나 노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로 관리하는 영역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A 더하기 B는 C다라고 코딩을 누가 했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코드거든요. 결국은 누군가가 만든 프로그램 보고서 아 이거 내 거 따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 분야죠. 그래서 결국은 암호화를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2010년 전후 이때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현실적으로 작업이 되진 않았지만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라면 이제 유럽이죠. 대부분 유럽이에요. 컴퓨터가 유럽에서 나왔듯이 소프트웨어도 유럽에서 많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기 가면 아시아나 다른 제3국가들 사람들이 일본식 가명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 백인에 대한 나쁜 부분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 아시아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그러니까는 냉정 시대의 잔해가 남아가지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국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반응도 없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유럽의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던 게 일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일본식 가명을 써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시아의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이 한 것처럼 포장을 해놓으면 그 결과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모든 결과물들 보다 보면 일본 사람이 만든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체는 없죠. 일본 사람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이 시절에는 그랬어요. 백인들과 대화를 하려면 일본식 가명을 많이 썼다. 그거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블록체인 뭐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한다? 이건 단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홈페이지 아까 제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개념인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국내 시장에서 뭐 천리안 통신 이런 거 할 때는 중복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구 전 세계 무대로 나가면 인구의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정보를 넣더라도 아이디랑 비번호가 중복되는 경우가 계속 생겼어요. 결국은 통신하고 서로 연결되고 할 때 보안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암호화 작업을 별짓을 다 했죠. 그래갖고 이거 블록체인 하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고 할 텐데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가죠. 원래 비트코인 처음에 암호화 작업할 때 어떻게 암호화 작업을 하냐면 정말 생소한 나만 입력할 수 있는 코드를 넣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걸 길게 하더라도 중복된 게 나와요. 지금 이 시점에는 없어도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그 코드를 쓰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미 그 당시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객체에 대해서 아이디랑 비번이 필요한 세상이거든요. 가상세계로 넘어가려면, 메타버스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개체의 수가 정말 상상 이상의 너무 포괄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로는 관리가 안 돼요. 결국은 아이디를 생성할 때,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줘야 돼요. 마치 OTP 같이. 은행 거래할 때, 은행은 워낙 보안성을 중요시하니까 뭐 2중, 3중으로 보안 매체를 사용해갖고 하는데, 그 중에 OTP는 프로그램 안에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딱 누르는 시점에
그때 날짜, 시간, 고유 번호 이런 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숫자가 몇 번이야. 그럼 똑같은 그 계산 수식을 이용한 서버의 프로그램도 숫자가 몇 번이야 하고서 이게 맞으면 오케이 인증, 이 사람 맞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중복된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코드가 너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 암호화 작업을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모여 해가지고 야 이거 디버깅 해야지 된다.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열심히 디버깅을 했는데 생성되는 객체의 수는 무한대에 가까운데 개발자들이 뭐 모여봐야 몇십 명, 모여봐야 몇백 명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생성한다고 해서 체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온 거죠. 야 이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n분의 1로 시키자. 그래갖고 누구나 다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을 한 거죠. 하고 배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할 리가 없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귀한 내 컴퓨터에다 그거 돌리고 암호가 맞는지 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한다? 이거 말도 안 되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자본가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야 이거 돈 좀 써라. 이거 돌려주면은 그때마다 돈을 조금씩 주자. 그랬는데 거기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쪽 자금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돈을 그냥 딱 묻어두는 그 모험심 이런 거는 그쪽 자금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돈을 그 사람이 계속 투자하고 엄청난 양의 채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채굴을 했죠. 근데 채굴을 해서 딱 봤는데 기존에 생성된 암호랑 똑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제로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호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영원됐던 거에서 다시 또 투자하고 계속 하면서 지금의 블록체인까지 성장한 거죠. 지금은 거의 미국에서 만드는 고정된 아이디 그 시스템하고 매번 새로운 암호 시스템을 만드는 이 기술하고는 세상이 뭐 아무리 길게 가더라도 중복돼서 혼선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마치 그런데 또 모르죠. 우리가 그 원주율이 있잖아요. 원주율. 파이 3.14 뭐 어쩌고 나가는 거. 지금 컴퓨터 기술을 아무리 돌려도 끝이 안 났는데 정말 끝이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죠. 뭐 이 또한 그래요. 가상화폐 이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래 개념을 하나 더 넣긴 해야 되는데 그냥 테슬라 무인 자동차로 넘어갈 순서니까 얘기를 할게요. 테슬라의 무인 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에 왜 필요하냐? 솔직히 이게 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뒤쪽에서 다룰 거니까 넘어가면 얘도 차량 간 통신이 중요하거든요. 영상 처리 기반의 차량 간 통신. 통신을 하는데 왜냐하면 영상으로만 해서는 100% 해결이 안 돼요. 사람도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카메라도 잘못 볼 수 있거든요. 이물질이 날라든다거나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도로 위의 모든 자동차들은 통신을 해야지 돼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통신을 하는데 앞차에서 날라온 신호가 난 이쪽 차선으로 안 오고 무조건 직진할 거야. 통신을 왔는데 통신이 오류했구나. 해킹이 돼서 잘못됐다. 그러면은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통신의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결국 블록체인도 다 이쪽 갖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통신에 대한 암호화는 큰 주요 흐름에 그냥 다 부합돼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개발자들 기준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순수하게 개발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재주껏 머리 써서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잖아요. 만약에 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순수한 개발자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계속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참 위대한 사람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결과물이 안 나온다. 모든 개발자들의 생각이나 이념을 다 이용해서 돈벌이만 썼다 그러면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나쁜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단순히 나쁘다 좋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좀 이따 뒤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 테슬라도 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나온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니까 소프트웨어 뭐 잘하는 사람 뭐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과가 뭐 파워가 있지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인 이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이끄는 그 무언가, 그 사람, 뭐 그 집단, 그 나라가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현실적인 걸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은 이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지 되는 거죠. 뭐 우리 신제품 만드는데 뭐 하드웨어만 있어. 기존의 회원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는 이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회사들도 바꾸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돼요. 그냥 회원 관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회원과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원의 정보 교류가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야지 되고 단순히 정보 교류, 회원 관리가 아니고 그 세계에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고민을 해야지 돼요. 뭐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간단히 넘어가고 이것도 생략하고 우리나라에 저도 빨리 경험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거의 세계 최초의 그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 메타버스들도 이미 있었죠. 우리나라의 게임, 온라인 세계에 대한 이런 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환경에 딱 자리를 잡았었는데 아쉽게도 뭐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정부 주도하에 이제는 싹 없앴어요. 없애고 이제는 이제 와서 외국에서 다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안 되죠 지금은. 우리는 아쉽게도 메타버스의 주역이 될 수 없어요. 메타버스를 지금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가능성 있는 회사나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서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현명한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기회는 없어졌고 이제 사용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봐야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뭐 우리 기술자가 훌륭하고 인프라도 충분하고 우리 만들면 되지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정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이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런 세계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사용자가 만드는 거예요.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개발자는 그냥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선택으로 코딩을 할 뿐이지 그 세계를 만드는 거는 사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업을 다 포기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아이 옆에 두고 싸이월드 하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엄청난 열정 그게 만들었던 세상인데 지금 누가 그걸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디어를 막 쏟아붓는 그런 국민성이 있는 나라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드느냐? 가능성이 있는 10개의 회사거든요. 그 중에 엔비디아, 요거 그래픽 카드 회사는 뺄게요. 얘네들은 이제 자본가의 영역으로 들어갔지 개발자의 영역이 아니니까 빼고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로블록스 게임은 뭘로 모티브로 만들었냐? 마인크래프트를 보고 야 요거 좀 더 현대식으로 느낌 있게 만들자고 만들었거든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대단하죠. 스티브 잡스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자본가에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도 기존 세계 기술자들의 세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감각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인크래프트를 샀거든요. 사고 나서 이제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왜 샀냐? 돈이 남아둔다. 한심하다 막 했는데 지금은 다들 이해하죠. 누구도 이거 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부러워하죠. 마인크래프트가 어떤 게임이냐면 이것도 게임이에요. 로블록스도 게임이고 마인크래프트 게임인데 마인크래프트는 순수한 3차원의 공간에서 3차원의 공간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유럽의 스웨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최종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게 아니고 스웨덴 정부 차원에서 제3국가에 의뢰를 했어요. 이런 거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그 제3국가가 땅굴 파는 걸 되게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땅굴 파는 현실에서도 땅굴을 팠는데 자신들의 자식들한테도 땅굴 파는 게임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의 실적인 초기 모델 그걸 만들어 주는데 스웨덴에서 그거를 야 우리 살게. 니네들 코딩 공부하듯이 우리도 마인크래프트 그 게임을 주면 자식들한테 코딩 공부 이걸로 시킬 거야. 왜냐하면 파이썬이나 이런 건 어렵거든요. 텍스트 기반의 코딩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2D 개념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유럽이 대단한 게 자신들의 어른들, 부모 세대가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잘못된 건 개선하고 좋은 점은 그대로 자식들한테 무릎에 앉혀놓고서 어렸을 때부터 전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권은 그 당시에는 술 마시기 바빴죠. 부모들이 시간 있으면 회식하고 그랬는데 유럽의 그 나라들은 희한하게 어린 자식을 무릎에 앉혀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같이 게임하고 게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 프로 코딩 공부하는 게 단점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모장이라는 회사, 스웨덴 회사가 가져가서 지금의 마인크래프트 초기 모델 제품화하고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투박해요, 이거는. 투박한 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은 뭐 이거 마인크래프트나 유럽의 그 코딩 문화의 결과물이 사실은 페이스북의 창시자예요. 그 세대죠, 딱 연령대가. 부모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조교육 받고 그 당시에는 그 코딩 교육이 의무 교육도 아니었는데 유럽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는 자식이 커가지고 10대 중후반 되니까 벌써 프로그래머의 재능이 확 나오고 20대 초반에 전 세계 리더가 된 거죠. 페이스북,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마크 주크버그인가요? 그 사람이. 그래서 페이스북이 게임도 아닌데 이게 무슨 가상세계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상세계는 굳이 게임 캐릭터화 해야지 된다. 이 개념도 잘못된 거거든요. 게임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활동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환경을, 세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아주 가능성이 높고요. 유니티도 게임 회사예요. 뭐 비슷해. 뭐 앞에 애들 로블록스하고 비슷해요. 스냅은 이제 페이스북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약간 특이한 게 오토데스크인데 오토데스크가 여기 있는 게 이제는 가상세계 만들 때 현실하고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정말 사람 실제 같은 3D 가상세계를 만든다 뭐 이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회사가 된 거죠. 오토데스크가 원래 3D 모델링하는 도면 그리고 하는 그 회사잖아요. 재밌는 게 인류가 컴퓨터를 쓰면서 3차원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지 않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인류는 3차원에 대한 공간에 대한 수학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해요. 정립도 못했고 제대로. 2차원, 그럼 2차원은 많이 하지 않나? 수학적으로 2차원 충분히 정의 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차원도 어찌 보면 뭐 직선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XY축의 곡선을 수학적으로 정의 내려라. 이것도 방법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2차원도 그런데 3차원은 택도 없죠. 3차원은 잘해야 구, 원통, 뭐 육면체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3차원에 대한 공간의 정의는. 결국은 컴퓨터를 써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이걸 다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처리하는 수준이거든요. 3차원도 똑같고요. 3차원은 삼각형으로 해결하죠. 이거 그 스티브 잡스가 토이스토리를 만들면서 시장을 개척한 건데
어쨌든 오토데스크가 그래요.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수학적으로 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얘기하면 3D 프린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차원은 끝과 끝이에요. 너무 먼 곳이야. 그래서 그나마 제일 앞선 곳 오토데스크가 하나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텐센트는 중국의 게임 회사, 에픽 게임즈도 뭐 게임 회사죠.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 유통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이제는 리더가 될 건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고르는 게 중요해요. 잘 고르지 못한다? 그 세계관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할 수 있거든요. 마치 그 온라인 게임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온라인 게임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게임을 하면 내가 게임에서 얻은 레벨과 아이템이 소중해지는 거고 잘못 선택해서 하면 그냥 계정 삭제되고 회사 문 닫고 뭐 그런 거죠. 메타버스도 똑같아요. 모든 메타버스가 영원히 존재하고 잘 관리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선택해야지 되고 국내에 뭐 비슷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니까 이제는 지금 갑자기 새롭게 막 부각되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30년, 40년 전부터 거의 지금하고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던 그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했듯이 대략 33년 전에 이제는 유럽이나 한국, 미국 이런 데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막 군사용으로 조금만 일부만 쓰다가 각 개인들한테 PC가 보급되면서 PC를 다루다 보니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런 방향성이 딱 잡힌 거죠. 그리고 컴퓨터를 어렸을 때 이것저것 하고 놀던 야, 니 뭐하냐 공부 안 하고 그 소리 들으면서 컴퓨터 가지고 놀던 애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 미래는 이런 세상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들 지금 어른이 되고 주역이 되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 진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애플이 76년도에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고요. 이건 거의 계산기 수준이에요. 여기 보듯이. 이게 뭐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맥킨토시로 나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 다른 세상이죠. 완전히.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뭐 애플 스마트폰 만든 사람 아니야? 그것도 엄청난 대단한 일인데 사실은 더 큰 인류에 정말 큰 영향을 줬어요. 그걸 보고 있던 빌 게이츠가 옆에서 이제는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만 뺏어먹고 부유한 가정에서 살던 빌 게이츠가 야 저거 괜찮은데? 하고서 IBM이라는 회사랑 같이 해서 81년도에 처음으로 PC라는 이름을 달고서 제품을 딱 출시를 한 거죠.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를 따라 만든 거죠. 마치 스마트폰, 아이폰을 구글에서 따라서 만들었듯이 그냥 똑같이 따라 만든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렇거든요. 하나의 사람이 성장하는 거에는 단점이 있다. 항상 둘 이상을 경쟁시키는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MS 도스, 빌 게이츠 그리고 이제 개발자와 자본가가 이제는 거의 이 세계관의 주역이 됐어요. 단순히 뭐 예전에는 화교들이 자본가였거든요. 전 세계 부동산이나 뭐 기타 등등. 근데 이제 새로운 자본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거 밑에 이거 삼성에서 나온 AT 컴퓨터 있는데 AT 컴퓨터를 접한 사람들도 그나마 빨리 컴퓨터를 접한 건데 이전에 XT라고 있었어요. XT 컴퓨터를 접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1세대라고 얘기해야지 되나?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중에 또 하나죠. 컴퓨터도 빨리 보급됐는데 인터넷도 빨리 보급됐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이잖아요. 그 방탄소년단 뭐 할 때 방탄조끼 뭐 이런 개념도 원래는 미국 시장 겨냥해서 이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봤을 때 최전방에 그 급변하는 전쟁 소식을 빨리 접하려면 컴퓨터랑 인터넷
뭐 이게 중요해서 바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정말 큰 행운이죠, 행운. 윈도우 98가 이제 대중적으로 컴퓨터를 쓰면서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말은 제가 화면에 주저주저리 막 써놨지만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부터는 그냥 단순히 오락실 게임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룬 먼 곳에 있는 누군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새로운 세계관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얘기해도 잘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들어주지 않던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무시당했던 얘기들이 반응한 그 말에 그 생각에 반응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 아 유럽 쪽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등장해 있어.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컴퓨터 자식들이 그 세계관 이런 방향으로 우리 인류는 가야지 돼 하고서 얘기했더니 다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한 거죠. 뭐 쭉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맨 밑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제 주요한 유럽 국가들은 이제 5세, 6세부터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하거든요. 이건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또 하나의 교육 뭐 아이템을 만들어서 학원 사업하고 뭐 연계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코딩 교육은 수학 공부고요. 그냥 새로운 세상에서 살려면 꼭 필요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우리나라는 일단 게임은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성장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리드하겠다, 개발해서 뭘 하겠다 그럴 수 없는 나라고요. 선택의 중요성이 있어요. 사용자의 그 권리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지 되고 이거 뭐 가상세계 구성 요소들이 한국의 인재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생각이나 개발 방향이나 이런 인재들의 소중한 정보들은 외국으로 다 나갔고 그게 이제 거꾸로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유럽의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런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흐름을 얘기해주고 한국인이 받은 거 뭐냐? 뭐 스파게티 만드는 법 이런 게 있어요. 스파게티 만드는 법 제가 여유되면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유럽의 학생들이 맨날 컴퓨터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학교 가서도 컴퓨터 두들기고 있던 애들이 뭘 먹고 살았나? 예, 그게 이 스파게티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뭐 이 밑에도 쭉 있는데 시간에 맞춰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한 인류의 방향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앞에 너무 많이 생략돼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죠. 시작과 끝은 이거예요. 인류를 가만히 니들 맘대로 살게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물자가 부족해요. 내 걸 뺏어가게 되고 남의 걸 뺏어야 되고 결국은 자멸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세계대전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다른 문화권의 수많은 역사를 봐도 결국은 이렇게 가요. 근데 단순히 인류만 보면 전쟁에서 뭐 자멸했다가 인구수 줄인 다음에 다시 뭐 성장하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을 수도 있나? 뭐 좋다고 좋은 점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인류의 그 폭발적인 증가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지구의 문제예요. 인간을 전쟁 안 나게 또는 전쟁 나서 뭘 하더라도 이제 지구가 존폐위기가 지금 코앞에 왔거든요. 그러면 인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우주로의 확장. 우리 이 게임 많이 해봤잖아요. 결국은 자원 떨어지기 전에 멀티를 해야지 돼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화성으로 가는 게 그 일환이.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를 아까 마스코트로 상징화했다고 했는데 인간의 모든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에너지를 모아서 지구 외에 다른 곳으로 가야지 돼요. 왜 가야지 되냐? 왜 가야지 돼? 어차피 나는 여기 남아서 지구랑 같이 종말할 텐데 특정 몇몇만 화성으로 보내서 살아남는다고
그게 왜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유전 그 생명체의 진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어찌됐든 우주의 확장이고 하나의 방향성이 딱 잡혀 있어요. 이걸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 지구 환경을 최대한 지켜야죠.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써서 그냥 지구를 최대한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너무 힘들잖아. 놀러 가고도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뭐 다 해야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나온 게 메타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현실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인 아이템들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서 지구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로 멀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뭐 바다로 진입하거나 뭐 전쟁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예요. 뭐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절대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본가들에 의한 이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순수한 사람들의 순수한 원하는 방향 이거와 달리 야 너희들은 그거 신경 써 나는 내 거 챙길 거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계속 언급됐는데 물론 일본 말고도 있죠.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뭐 수없이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일본을 언급하는 이유가 일본 입장에서 딱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나마 희망이. 일단 이 세계관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무의미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상황을 이해했다. 그럼 앞으로의 사업, 앞으로의 방향은 명확해져요. 지금 뭐 정부나 어디서나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방향성은 아주 명확하고요. 그 방향성에 맞춰서만 살면 되는 거죠. 모든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자, 메타버스에서도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지구를 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같이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 타고서 멀리서 계속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다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져야지 돼요. 근데 친환경적인 제품이 맞나? 이게 고민될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들면요. 예전 어떤 정권에서 친환경적인 아이템으로 가야지 된다고서 자전거를 권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전거 타라고. 그리고 자전거를 엄청나게 생산한 회사도 있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면서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를 타느냐? 또 안 타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의 자원을 넣어서 자전거를 심플하게 딱 만들어야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자전거 만들 때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썼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구 환경에 해가 되는 뭐 자동차를 안 타면 좋은데, 그러니까 차를 없애고 자전거를 타면 좋은 얘기인데, 차는 차대로 다 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서 여가 생활로 자전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환경을 해하는 자동차나 뭐 이런 건 다 하고, 자전거를 만들 때 또 그 에너지를 소비한 거예요. 지구의 에너지는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이로운 제품이냐 아니냐, 이거 잘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전기차 같은 거 막 만들잖아요. 전기차도 전기차를 만드는 그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국제적인 지원을 한다 뭐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자동차 만들 때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디젤, 가솔린 이런 차를 또 열심히 타고 있어요. 결국은 이쪽 차들을,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자동차들을 없애고 전기차가 그 자리를 메꾸는 이 과도기적인 이 시간이 전기차가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되면 참
언젠간 상쇄되고 이득이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지구 수명을 더 깎아먹는 거예요. 친환경적인 발전 설비를 만든다 했는데 지구의 수명이 더 빨리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하드웨어 기반이든 소프트웨어 기반이든 정말 그 흐름에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해서 메타버스에서 잘 활용을 한다. 이게 나이대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 나이를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애써 구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이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의 사고를 가진 분들도 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정말 어린 사람의 생각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40대가 이제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부모한테 받아서 세계적인 주류가 됐듯이 지금 40대, 50 초반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PC, 인터넷 문화를 처음 접해서 지금의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이 펼쳐지더라도 메인 목표만 맞다면 다 호응을 해줄 거예요. 근데 30대는 이게 그 교육이 무서운 게 30대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육의 영향을 좀 받은 세대긴 해요. 이게 서열화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얻는 그 개념이 살짝 약하고 순서를 정하는 문화가 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와 달리 20대들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만들어요. 자기가 살아봤잖아요. 우리 반에 누가 정말 똑똑해. 우리 학교에 누가 정말 똑똑해. 걔가 SNS에 뭘 올렸어. 오케이. 그게 많을 거야. 하고서 뭉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라도 그 리더들이 20대 리더들이 딱딱 찝으면 글로 다 몰리는 거예요. 특징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상 세계는 정보를 쉽게 주고받거든요. 현실 세계보다도. 가상 세계에서 누가 정말 진짜 부자야. 투명하게 그 사람의 모든 플레이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어. 저 사람 맞네. 하고서 다 몰리는 거죠. 새로운 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상 세계에는. 근데 어찌됐든 새로운 젊은 세대의 그 마인드는 훌륭한 사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몰리는 게 있다. 네. 그걸로 이제는 사업의 영역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죠. 예전에는 그냥 방문 판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품의 수익 구조도 중요해요. 이 제품 팔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 치킨칩이나 이런 것처럼 대리점 이렇게 내가지고 그 유통 구조로 수익을 낼 건지 코카콜라가 했던 것처럼 직접 만들진 않는데 수익은 계속 누군가 벌어다 주는 구조로 갈 건지 아니 돈 벌기 싫다 그냥 우리 그 지지 기반 인지도 이런 것만 확보하겠다 이거 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원래 오늘 최고 경영자분께서 오셨으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도 얘기가 되게 긴데 요거는 좀 적당히 생략할게요. 요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나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 구조랑 가상화폐랑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될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어서 쭉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고서 끝내려고요. 이거 그 인턴 기자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표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아, 그래요? 이거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시스템이죠. 예. 근데 비트코인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앞에서 들었다시피 그냥 기존의 개발자들이나 좀 앞선 사람들이 쭉 하던 시스템에서 가장 유명한 게 쏠림 현상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이제는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예전에 온라인 게임을 초기에 했던 분들은 이미 이 개념은 확고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다른 유럽이나 북미 이런 데도 대표적인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초기에 나온. 초기에 그런 온라인 게임이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빨리 접한 그쪽에 특출나게 관심이 있고 깊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임들로 다 몰린 거거든요. 그 뒤에 게임들은 모르겠고 그 게임 내에 이미 가상세계가 정립이 된 거죠. 야, 이런 세계 만들어줘. 각 서버의 관리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그러면 서버 관리자가 정말 그 세계관을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한 관리자라면 그 게임은 성공하고 계속 남는 거고요. 서버 관리자가 아무 생각 없어. 뭐 인류제 나왔는데 컴퓨터공학과 나왔는데 별 생각 없어. 그러면 그 게임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서로 공유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다 게임에서도 들어주고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고 구성이 갖춰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그 게임들이 상점 시스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를 거래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현실에 돈하고 거래하는 것까지 나와요. 초기 나왔던 그 거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기를 많이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도 당하고 의도적으로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상세계의 화폐를 현실의 화폐로 바꾸는 중간에 믿을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나서든가 은행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안 해주죠. 안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나온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남은 게 P2P예요. 사람 대 사람. 이거 은행에서도 한때 썼던 그 개념이잖아요. 중간에 그 절대적인 그 권력자가 중간에서 그걸 매칭해 주는 게 아니고 이때 그 완성된 그 개념은 사람과 사람이 가상화폐랑 현실화폐랑 거래를 하는데 거래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도 사실은 이때 나온 거죠. 근데 그 A라는 아이디를 쓰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팔고 지 돈을 안 줬어? 아니면 반대로 돈을 받고 아이템을 팔기로 했는데 아이템을 안 줬어? 사기쳤어? 사기친 정보를 다른 플레이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그 플레이어들은 그 세계에서 더 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예요. 더 많은 얘기를 기술적으로 쭉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구 이거는 당장 현실적인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다 보면 지금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살짝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인턴 기자가 이런 좋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지금 점점점 극단적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지구 환경의 변화가. 지구 환경을 뭐 지키겠다? 당장 극단적으로 공장들 막 문 닫게 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힘들죠. 그나마 고민해서 만든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은 활동을 좀 많이 자제시키고 있는데 그래봤자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어요. 뭐 예전에 인디언들 이거 미국 사진들이 많은데 지금은 독일 사진이지만 이 앞에 사진들은 미국 사진인데 인디언들하고 백인들의 그 역사들 중에 영화한 것들 보면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인디언들의 그 기억에는. 그리고 뭐 미국 아메리카뿐만이 아니고 다 엉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 외에 공룡도 한번 봐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룡의 후손이 조류예요. 사실 이 얘기도 공룡은 사실 멸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매일 치킨으로 먹는 게 공룡이다. 이 얘기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치부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바뀌었죠. 예. 공룡 중국에서 깃털 달린 공룡 화석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은 조류가 공룡의 후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는
근데 공룡이 거대한 공룡들은 당연히 멀쩡했죠. 근데 날아다니는 공룡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지금도 시간이 이렇게 길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룡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먼 거리를 날아다녀요. 지구 환경이 많이 안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멸종을 경험했던 조류들은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한 곳에 정착하고 편하게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요.